자율운전이 현재 대형운전보다는 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는 확실합니다. 소형 SMR 같은 경우는 출력이 작기 때문에 하나의 원자로를 운전하는데 과거 대형운전 같이 5명, 6명의 운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운영 비용이 너무 커져서 지금 개발하는 모든 SMR 설계자들은 자율운전 수준을 높여서 운전원 수를 줄일까를 다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상원자로 기술이 필요하다. 네, 자율운전 모델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꾼다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점점 우리는 그래서 이 과학기술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생존도 위협받는 그런 아주 골치 아픈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배울 건 배워가면서 세상을 살아야겠기에 저희가 과학 전문가들을 간혹 모셔서 조금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장 과학에서 현실에서 실제로 고민되고 있는 주제들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과학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걸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걸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SMR, 소형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한 최신 기술 동향과 함께 이게 사실은 실제로 실험을 하려면 되게 위험하고 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현장에서는 이걸 이제 가상 원자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한다고 하는데 그 세상은 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까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장 동아시아에서 제일 재밌게 해주실 분을 저희가 드디어 찾아내서 오늘 모셨는데요. SMR 가상 원자로 플랫폼 전략연구단의 조윤재 단장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단장님 모신다고 해서 어떤 분 대충 이런 분이 오시겠구나 싶었는데 그냥 단장님이 대학원생을 보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우라늄 같은 게 약간 좀 나이를 덜 들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지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미신이 있었죠. 그래서 납을 화장품처럼 바르기도 하고 했던 그랬나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가상 원자로 오늘 배울 주제인데 특히 이제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인공지능 안 돌아간다더라.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모두 SMR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에서 가상 원자로는 어떤 중요성을 갖습니까? 우선 가상 원자로라고 하면 타 분야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서 가상 원자로가 뭐지라고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고 약간 원자력계에서 아시는 분들도 가상 원자로 말씀을 드리면 그 뭐 디지털 트윈 같은 건가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신다는 가정하에 디지털 트윈과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디지털 트윈은 모두 아시겠지만 어떤 실물 그리고 실제적인 장비가 있을 때 그 장비를 그대로 디지털 세계의 쌍둥이처럼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실제로 어떤 회전수를 가지고 동작하고 있으면 그걸 그대로 계측해서 동일한 회전수로 전산 공간 안에서도 회전하는 걸 모의하는 그런 것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그림이 디지털 트윈을 사용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요. 스마트 시티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럼 이게 실제 예를 들어 도로에서 다니는 교통량 같은 것들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으면 교통량이 실시간으로 어느 도로가 많이 막히는지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각 건물별로 예를 들어 사용하는 전력량 같은 것도 실제로 알 수 있겠죠. 임상 시험을 해보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시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현재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일을 정보를 취득해서 보는 거고 그 정보를 전산상에서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하고 똑같이 구현하면 네. 연기 얼마나 나는지 가서 측정해도 되지만 네. 이것만 봐도 똑같이 측정이 되니까. 네. 제가 방금 예시로 들은 각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각 건물에 사용하는 전력량을 하나의 그래프로 쉽게 볼 수 있지만 네, 그런 게 없으면 다 측정해보고 정보 취합이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주로 쓰는 거고 물론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발전소에서 펌프가 회전하고 있으면 그 이력을 얘가 갖고 있거든요. 펌프가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몇 번 정도 어떻게 사용이 됐다 하면 앞으로 6개월 내에 뭐 베어링을 교체해야 됩니다.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가상 원자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꽤 다른데요. 우선 가상 원자로는 실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SMR과 같은 새로운 원자로를 설계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뭐 펌프를 몇 개 붙일 건지 아니면 해결료봉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제 자기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임의의 설계를 해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설계했을 때 이게 과연 안전할지를 시뮬레이션 해보기 위해서 만드는 게 가상원자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디지털 트윈과 같이 이미 실물이 필요하지 않고 오로지 전산공간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해석 도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목적은 그렇게 다르고요. 실제적으로는 여기 사용되는 컴퓨팅 자원량 같은 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디지털 트윈은 보통 약간 성능 좋은 뭐 워크스테이션 정도에서 돌아간다면 얘는 정밀하게 좀 계산 자원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슈퍼컴퓨터 같은 고성능 컴퓨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건들을 다 주면 실제와 똑같이 발열도 잴 수 있고 뭐 새는 게 있는지도 볼 수 있고 네. 그렇다는 거죠. 네, 얘는 그러니까 잰다 이런 센싱을 하는 건 아니고 다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한다는 건 이렇게 만들면 터지지 않을까라는 걸 네. 실제로 만들어서 터지게 하면 사고가 나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가상원자로의 목적은 실제 어떤 새로운 원자로를 만들 때 얘를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설계 기간을 짧게 그리고 설계 비용을 좀 적게 들게 하는 게 주요 목표고요. 이걸로 설계하면 설계 비용이 적게 들어요? 우선 설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간이 사실 돈이거든요. 거기 투입되는 인력과 모든 것들이 환산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하기 어려운 실험을 얘가 수치적으로 대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원자로를 개발하려면 보통 뭐 10종 이상의 실험을 해요. 예. 그 중에서 저희가 가상원자로로 한 3종, 4종 정도는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가 보고 있는 그 미래입니다. 실험 시간이 짧아지니까 실험 비용 자체를 대체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일단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장표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소형 모듈 원자로의 정의가 소형은 300메가와트 이하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모듈성은 아시다시피 공장에서 모듈화해서 제작을 한 다음에 그걸 싣고 와서 조립식으로 현장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공기가 매우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형에서 소형으로 넘어오면서 경제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걸 공기랑 설치 비용 저감으로 좀 만회하고자 하는 전략이 되고요. 그래서 장점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3개입니다. 안전하고 유연 운전, 탄력 운전이 가능하고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안전성 관련해서는 전에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사이즈가 작으면 그 자체로 안전합니다. 그건 왜요? 뭐 예를 들어 불이 났다고 생각하면 뭐 10리터짜리 말통에 있는 휘발유에 불 붙는 거랑 라이터 하나 불 붙는 거랑 당연히 전자가 훨씬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이유로 당연히 사이즈에서 오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실제 설계 자체를 기존의 원전하고 전혀 다른 더 안전한 안전 계통들을 많이 넣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새 개발하는 소형 모듈 원전은 대부분 일체형 원자로 형태로 개발을 하는데 과거 원자로는 이제 원자로 압력 해결료가 들어가 있는 노심 압력 용기가 있고 그 외에 뭐 증기 발생기, 가압기, 드리기 다 각각 있어서 그 사이를 다 큰 배관으로 연결을 해줬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배관이 깨지는 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고 거기서부터 오는 위험도가 큰 편이었거든요. 배관만 없으면 훨씬 안전할 텐데. 네. 그래서 그런 배관을 모두 없애서 하나의 용기 안에 개통을 다 집어넣은 게 우선 하나고요. 대형은 왜 그걸 밸브를 못 없애요? 소형하고 똑같이 그렇게 만들면 되죠, 그럼? 그 당시에는 설계 개념이 그렇게까지는 못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하나의 뱃살 안에 넣는 게 제작성 측면에서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좁은 공간에 모든 컴포넌트를 더 작게 만들어서 압축해서 넣는 게 사실 기술이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럼 지금은 대형도 저렇게 만들면 안전한 거는 똑같이 안전하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일체형이기 때문에만 안전해진 건 아니고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이 네. 저희가 뭐 과거에 원자력 뭐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있었지만 물론 되게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런 사고로부터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배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더 안전한 안전계통을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네. 우리가 후쿠시마 사고 때 아시겠지만 큰 쓰나미로 뭐 비상 디젤 전원들이 모두 꺼져서
어떠한 전기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SBO 스테이션 블랙아웃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고 이후에 어떠한 전기도 없이 안전하게 노심을 냉각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어서 그런 기술들이 SMR엔 적용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전기가 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건 우리가 보통 그런 걸 뭐 패시브라는 단어를 붙여서 피동형 네. 안전계통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전기가 필요 없이 구동하는 건 물리 법칙에 의한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저 높이 큰 물통 넣어놓고 그냥 얘가 자연스럽게 중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도 피동형이라고 볼 수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우리가 자연대류라는 현상이 있는데 물이 열을 받으면 밀도가 낮아져서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식으면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그러면 이렇게 빙빙 도는 자연대류가 발생하는데요. 예. 그런 자연대류 현상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계통을 적극적으로 SMR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럼 SMR은 작으니까 더 이런 게 구현 가능해서 안전해가 아니라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큰 대형에는 대류로 인해서 시킬 수 없어요? 됩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도 과거에 지었던 거에는 그냥 그러니까요. 펌프를 사용하는 그런 거 능동형 계통이라고 썼는데 능동형을 썼지만 가장 최근에 국내에서 개발한 APR 1400은 예. 이제 팝스라고 부르는 지금 말씀하신 자연대류를 이용한 안전계통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형 모듈 원자로에서 응용된 기술들을 대형으로도 쓸 수 있고 쓰고 있군요. 네. 근데 소형 모듈 원전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이제 네. 패시브 안전계통을 넣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상대적으로 기존 대형 발전소보다는 안전하다. 소형 네, 원전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유 안전성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 이건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아예 개념 자체가 달라지면서 안전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4세대 SMR이라고 하면 뭐 용융염 원자로 뭐 그런 것도 쓰는데 네. 이제 녹은 솔트 염에 해결료를 같이 녹여서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걔는 사고가 나면 그냥 아래 밸브를 열어서 녹은 용융염이라는 걸 아래 공동에 쏟아버리기만 하면 식어서 굳은 상태로 더 이상 어떠한 반응, 핵 반응이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안전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용융염이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고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던 봉을 박는 형태의 경수로 해서 아예 개념을 바꾸면서 고유의 안전성을 찾아 나가는 소형 그런 모듈 원자로 방식도 있고. 있죠. 네. 근데 방금 용융염을 활용하는 건 대형 기존 원자로에서는 못 써요. 그렇게? 지금 과거에 5, 60년대 미국에서 용융염 원자로를 잠시 연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구가 멈췄다가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다들 이제 SMR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새 개발하고 있는 용융염은 다 작은 단위로 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큰 거 지을 생각을 잘 안 하니까. 네. 이제 몇 개 국가에서만 대형 원전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죠. 탄력 운전이라는 건 필요 없을 땐 끌 수 있다는 건데 끄거나 출력을 줄이거나 기존 원자력 발전소는 그게 어려워.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근데 소형에서는 가능해요? 우선 설계 자체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의 출력을 바꾸려면 핵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노심에 뭐 제어봉이라는 걸 넣어서 이제 핵분열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인 중성자라는 걸 잡아먹거나 해서 핵분열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대형 원전은 이러한 제어봉을 자주 사용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선 한번 제어봉이 들어가게 되면 노심 안에서 제어봉 있는 부분은 출력이 훅 떨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출력이 높고 이런 출력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출력 불균형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인자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제어봉 사용을 고려해서 그 출력 불균형이 최소한으로 되게 노심 설계를 잘해야 돼요. 근데 과거의 대형 원전은 그런 걸 가정하고 설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어 자체가 어렵다. 네, 많이 어렵습니다. 대형 원전도 지금도 명절 때 같을 때 가끔씩 출력 제어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상당히 어렵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탄력 운전도 그러면 기존 대형 원전에서는 앞으로도 어렵겠을까요? 제가 자꾸 이 질문 드리는 이유가 그 소형 SMR 소형 모듈 원전의 장점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소규모다 보니 그 이제 원료 대비
효율성, 생산성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대형보다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소형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건데 소형이 갖고 있는 장점이 그 소형이라는 고유의 장점이면 대형이 못 따라가니까 시장도 다르고 아니면 이게 대세가 되겠구나 싶겠으나 그냥 선진 최신 기술이라 그럴 뿐이지 소형 아니라 대형에서도 이제는 구현할 수 있어요라면 대형 원전들도 앞으로도 많이 생기면서 생각보다는 소형 원전의 시장이 그렇게 넓어지지는 또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가동 중인 대형 원전을 갑자기 걔를 탄력 운전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노심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대형 원전을 다시 설계한다면 말씀대로 소형 원전과 같은 장점, 탄력 운전이 가능하도록 노심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현재 대형 원전, 새로운 대형 원전을 설계해보자는 움직임이 있고요. 예. 그 움직임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분명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이제 특정 지역에서 조금 전기만 써도 되는 거라면 굳이 대형 원전에서 만들어서 거기까지 송배전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으니. 네. 알겠습니다. 다목적성이라고 하면 종전 발전소보다는 좀 다른 목적.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들인데요. SMR의 종류에 따라 예를 들어 출구 온도가 현재 우리가 가동 중인 원전보다 증기의 온도가 훨씬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현재 원전은 1차 계통 안에 물의 온도가 한 350도 정도고 2차 계통은 한 200도 원절이 증기 온도가 그 아래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 600도, 500도 정도의 뜨거운 증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걔를 수소 생산이나 뭐 암모니아 생산이나 이런 화학 공정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나 세계에서 개발 중인 SMR 노형 중에 고온 가스로 같은 경우는 그 증기 출고 온도가 500도 이상으로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런 수소 생산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탄력 운전과 함께 연동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탄력 운전을 SMR이 갖춰야 하는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와 상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는 게 간헐성이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출력에 따라서 그 반대로 원자력이 움직여줘야 되죠. 예, 그러려면 그들도 역시 탄력적, 간헐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 간헐적으로 원자력이 탄력 운전을 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을 낮추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출력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일부는 전기를 만드는 데 쓰고 신재생과 보조를 맞춰서요. 일부는 열 에너지로 뽑아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두 번째 그림인 담수화 같은 곳에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물이 필요한 사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를 또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을 끓여서 담수를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열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뭐 용융염 원자로는 우측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바지선의 출력 동력으로서 사용하는 연구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의 주요 타겟 중 하나인 뭐 극오지나 아니면 소규모 섬 뭐 그런 곳에 배치하는 것도 다목적성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력에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죠. 이 그림에서 뭐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그냥 SMR 개발 사업자들과 전력 구매 계약을 추진한 구글 같은 곳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 원자력 개발하는 벤처 기업들의 투자를 하고 있는 오픈 AI 같은 곳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MS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테라파워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직접 개발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SMR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가 정말 엄청나게 전기를 잡아먹고 또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는 고품질도 좋아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 같이 이제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는 기저전원으로서 일정하게 안정한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자력과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해외 원자력 관련 기업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HD 한국조선해양,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GS에너지 등등도 다 테라파워, 뉴스케일파워 등의 큰 규모로 해서 세계에서 SMR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IAEA에서 간간히 보고 자료를 내는데요.
24년 10월에 나온 자료인데 지금 68종 정도로 지금 그림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종류가요? 네. SMR의 종류가 네.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이름을 다 더해 보면 68개입니다. 다 방식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식은 비슷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개발하는 것들은 다 개별적인 노형으로 지금 집계가 된 그렇게 거니까요. 해서? 예. 네, 다 방식이 68종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IAEA에서 요거보다 2년 전 22년에도 한번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83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83종에서 68종, 한 15종이 지금 이 그림에서 사라진 거거든요. 오히려 예. 네, 뭐 바꿔 얘기하면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것도 있고 처음에 약간 개념적으로만 설계를 가지고 이제 기술 성숙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뭐 아이디어 벤처들도 차원. 있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SMR을 포함해서 원전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뭐 한국, 미국 등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유럽에서 이미 탈원전을 완료했던 이탈리아나 벨기에 같은 곳들도 이제 탈원전을 이미 선언을 해서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목표를 세워두었습니다. 다시 원전으로. 네. 저거는 대체적으로는 SMR로 건설될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대부분 SMR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용도가 좀 다르니까. 네, 용도도 다르고 대형 원전을 지금까지 지어왔던 국가에서는 또 지을 수 있지만 어차피 지금까지 대형 원전을 안 지어왔던 유럽 국가에는 어차피 지금 새롭게 무언가 개발해서 지으려면 SMR을 하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익숙한 그 뉴스케일 파워라고 네. 하는 미국 상장사가 만드는 SMR이 그 여러 형태 중에 하나라는 네, 건데 네. 제일 유망하거나 앞서 있는 쪽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회사가 상장 회사다 보니까 다들 관심이 더 많아서 마치 그 회사가 제일 앞서 있는 것처럼 조금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앞서 있다는 단어가 약간 애매한데 시기적으로는 가장 앞서 있는 게 맞습니다. 상용화 시기. 네, 가장 먼저 인허가 신청을 했고 예. 인허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앞서 있는 건 맞는데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나냐 하면 아닐 수도 있죠. 그 거꾸로 생각하면 그 이후에 새로운 기술을 덧붙여서 만든 SMR들이 설계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장 뭐 최선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뉴스인데요. 지난 5월 23일에 트럼프 행정명령이 4가지 종류가 발표가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딱 2개만 키워드로 짚고 넘어가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지금 현재 100기가와트 수준인데요. 미국이 4배로 키우겠다. 이걸 대형 원전 기준으로 하면 한 30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뭐 어느 정도 비중이 SMR인지 그 정도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진 않았어요.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신형 원자로 인허가가 현재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걸 18개월 내에 인허가가 완료되도록 해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네. 이게 5월 23일이었는데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딱 요 기점으로 미국의 뉴스케일 아까 언급하신 뉴스케일 파워 같은 원자력 벤처들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저는 왜 한숨이 나올까요? 많이 올랐는데. 자. 이제 여기에 사실 제가 붙이고 싶은 다른 기업들도 있었는데 좀 민감할 수 있어서 대표적으로 2개만 왜요? 붙여뒀습니다. 상장 회사들 중에도 여럿 있어요? SMR 관련한 개발하는 회사가? 사실 뭐 국내에도 네. 관련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있지요? 네, 예. 한전기술 같은 그런 곳들도 이제 연동해서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있더라. 부분이 있어서 네, 저기 나온 오클로라는 기업은 네, 같은 SMR 관련 기술 개발하고 하는 기업이에요? 네, 그 오픈 AI 창업자인 샘 알트만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소형 원전 만든다. 맞습니다. 왜 뉴스케일 파워만 좀 더 유명했을까? 그럼 똑같은 회사인데, 그죠? 똑같은 업종의 똑같은 영역의 회사일 텐데.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기적으로 가장 빨랐고 표준 네. 설계 인허가 신청이 가장 먼저 들어가서 이거 진짜 받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심어줬죠. 그래서 SMR 아까 종류를 간단하게 IAEA 지도로만 보여드렸는데 국가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현재 국내에서는 과거에 2012년에 스마트라는 SMR 표준 설계 인허가를 받은 적이 있고요. 예. 그 스마트를 출력을 좀 변경해서 스마트 100이라는 걸 2024년에 다시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건 ISMR 혁신형 SMR이라고 불리는
이 노형을 2028년까지 표준 설계 인허가 받는 걸 목표로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뉴스케일에서 개발하는 보이저라는 네, 노형이고요. 비슷하죠. 그리고 나트륨이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에서 만드는 소듐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엑스에너지에서 만드는 XE100이라는 건 가스를 냉각제로 사용. 그리고 이빈치라는 게 MMR이라고 해서 마이크로 리액터입니다. 얘는 출력이 한 5메가와트 정도고요. 차 뒤에 실리는 사이즈예요. 약간 큰 컨테이너 트럭 정도에. 그래서 극지나 군사 용도로 바로 싣고 가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롤스로이스에서 개발하는 UKSMR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국가별로 지금 분류를 보여드렸고 이게 냉각 방식별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원자력 발전소라는 거는 핵분열에 의해서 나오는 열출력과 그거를 냉각제가 돌아나가면서 빼내는 이 둘의 밸런스를 잡는 계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냉각제를 물을 쓰느냐, 녹은 금속을 쓰느냐, 녹은 소금을 쓰느냐 등등에 따라 타입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뉴스케일에서 만드는 보이저나 우리나라에서 만든 스마트나 ISMR 같은 경우는 다 물을 사용하는 경수형 SMR이고요. 그 외에 냉각제를 가스를 쓰면 뭐 고온가스로, 그리고 소듐을 쓰면 소듐 고속냉각로, 녹음염을 쓰면 용융염 원자로, 기타 등등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냉각 방식별로 이름을 붙는군요. 네, 예. 보통 냉각제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럼 냉각제가 다를 때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약간 기술적인 내용인데요. 우선 당연히 밀도나 열 용량이 다를 거라는 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보다는 물보다는 녹은 금속이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열을 더 잘 뽑아 나갑니다. 그건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기술적이지만 하나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게 감속 능력이 다릅니다. 이 감속이라는 게 중성자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핵분열이 딱 발생하면 그 핵분열 한 번 발생했을 때 중성자가 약 2개에서 3개가 튀어나와요. 처음 튀어나온 중성자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에너지가 높습니다. 이거 우리가 고속 중성자라고 불러요. 대략 1000만 미터/세크 정도의 속도로 나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 고속 중성자와 잘 반응하는 우라늄이 있고, 그리고 더 느린 중성자와 잘 반응하는 우라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지금 원전에서 사용하는 거는 우라늄 원자번호 235번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라늄 235번을 분열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고속 중성자를 감속을 시켜서 더 느린 중성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느린 중성자로 만들기 위해서 감속 능력이 좋은 물 같은 것들을 쓰는 거고요. 그럼 그 물이 중성자랑 충돌을 해서 속도를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고속 중성자와 충돌을 안 해서 중성자 속도를 안 떨어뜨려 주는 유체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듐 같은 애들이 그런데요. 그러면 얘는 고속 중성자를 그대로 핵분열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고속 중성자는 우라늄 235와 반응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우라늄 238과 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우라늄 혹은 뭐 플루토늄 등등에 따라서 이 고속 중성자를 쓰느냐 열 중성자를 쓰느냐로 나뉘고, 이게 냉각제, 감속 역할도 같이 하는 냉각제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 써요, 물? 지금까지 주로 물을 써왔고 이제 소듐 같이 고속 중성자를 만들 수 있는 노형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로 여러 형태가 나눠져 있다. 어느 나라가 제일 앞서 있습니까? 이 SMR과 관련해서는 나라별로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둘의 순위는 제가 굳이 매기지 않겠습니다만 뭐 미국, 러시아가 사실 50, 60년대부터 계속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요. 근데 러시아는 우리가 자세히 기술 수준을 파악하기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긴 하죠. 가상원자로 내용으로 좀 돌아와 보면 제가 가상원자로가 필요하다 SMR 개발을 위해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해외에서도 과연 이런 걸 만들고 있느냐 좀 살펴보면 가상원자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칭은 조금 달라요. 가상원자로 영어로 하면 버추얼 리액터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고, 혹은 뭐 인터그레이티드 플랫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MSMP가 뭐 멀티 스케일 멀티 피직스의 약자인데 이런 MSMP 플랫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가장 앞서 있는 건 미국입니다. 이 첫 번째 캐슬이라는 프로젝트, 두 번째 님스라는 프로젝트,
그리고 세 번째 JMSP라는 프로젝트, 네 번째 엑사스케일이라는 프로젝트가 다 미국에서 진행된 건데 이미 15년 정도 전부터 한 3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캐슬도 한 3천억 원 규모였고요. 님스도 그랬고요. 프로젝트라면 궁극적 목적이 뭐인 업인 거예요? 우선 캐슬은 실제로 여기서 이제 가상원자로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베라라는 이름의 가상원자로를 만들어서 이 당시에는 대형 원전의 안전성 검증에 활용했습니다. 예, 네. 똑같이 만들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플랫폼을 당연히 SMR 설계를 검증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진행된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엑사스케일은 조금 결은 다른데 이 엑사라는 접두어가 10의 18승을 의미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요게 시작된 게 2021년에 전 세계 슈퍼컴퓨터 성능이 처음으로 엑사스케일을 넘어섰어요. 우리가 슈퍼컴퓨터 성능을 플롭스라는 단위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1초에 연산을 몇 번 하냐는 거거든요. 그게 2021년에 처음으로 세계 1위 슈퍼컴퓨터 프론티어라는 슈퍼컴퓨터가 그 연산 성능이 엑사 단일 10의 18승 단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되게 이정표가 되는 컴퓨터였고요. 그 전후로 해서 엑사스케일 해석을 활용해보자라는 매우 큰 대통령 직속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요. 이게 다 원자력 분야는 아닙니다. 이 중에 일부 XSMR이라고 해서 SMR 관련 프로그램도 수행이 됐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쓰이는군요, 저게. 네,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는 분야는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뭐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그리고 활용하고 있고요. 이런 이름의 가상원자로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런 걸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면 저거 다 외워야 되네. 라고 생각하고 저것도 순서대로 늘어놓는 거 시험 나오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네, 그냥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이런 가상 원자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맞습니다. 뭐 더 여기서 우리가 외우거나 해야 될 건 아니고.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굳이 하나 기억하신다면 그래도 현재는 미국이 좀 앞서 있다. 방식이 되게 다양하네요. 다양하죠. 그러니까 대형 원자로도 방식이 다양하고 소형 원자로도 방식이 더 되게 다양한 것 같고. 네, 근데 우리는 결국 전기만 나오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다양한 방식들은 시간이 흐르면 이게 뭔가 하나로 모일 것 같은데 우리는 가장 경쟁력 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 인덱스는 하나니까 가성비 있는 물론 안전한 건 기본이고 가성비 높은 그 우라늄 전기를 만들어줘라는 거라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제일 그 가성비에 부합한 거가 채택이 돼서 하나로 뭉칠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안 그런 건가 보네요. 말씀하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다가 더 효율도 좋고 안전한 애가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세계적인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사실 그런 의미고 거죠. 예. 우리도 더 경쟁력 있는 SMR 만들자는 게 그런 의미인데 그 말씀도 맞지만 또 일부 목적에 따라 다른 걸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배에 실른다라고 네.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이제 고정된 해결료봉에 물 돌리는 형태는 좀 단점이 있거든요. 배에 실른다고는 가정하에서는. 네, 그 경우는 이제 용융염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 목적으로는 특정 노형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가상 원자로 관련해서 뭐 요즘 최근에 뭐 어떤 게 이슈인지도 하나씩 좀 들어보죠. 네. 네. 최근 이제 해외 활용 동향인데요. 우리가 과거에는 원자로를 설계하는데 가상 원자로를 사용하는 게 인허가 체계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았어요. 실제 그러니까 원자로 설계할 때 가상 원자로를 가지고 설계해라라는 어떠한 규제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규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앞서 있는 게 미국의 NRC라는 원자력 규제위원회인데요. 여기서 2020년 전후로 이 가상 원자로 아까 제가 미국 동향에서 무스라는 가상원자로를 만든 장표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 무스라는 가상원자로 플랫폼을 이용해서 SMR 인허가에 활용하자라는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 할 때. 네, 예. 실제로 얘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란 얘기죠. 네,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트럼프 행정명령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아래 이제 붉은색 폰트로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의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라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모델링 시뮬레이션이 이러한 정밀도 높은 가상 원자로에 포함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틀림없을 겁니다. 네. 너 저거 쓰라 말하고 강제하지 않더라도 쓰는 게 훨씬 유리하고 실험 기간이 빨라진다면서요? 네. 그럼 알아서 쓸 텐데.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18개월 내에 규제를 완료하라라는 또 명령도 이제 병행해서 발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으로는 드렸지만 저희 가상원자로 플랫폼의 최종 목표가 요약하자면 한 요 3개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SMR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설계 비용 저감할 수 있고 운용 비용도 저감할 수 있고 나아가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자율운전 모델이라는 거를 개발을 한다 가정을 해보세요. 이게 뭐 자동차의 자율운전 모델을 개발하면 실제 운전 이력들을 가지고 모델을 개선할 수도 있을 텐데 원자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네네. 이렇게도 운전해보고 저렇게도 운전해보고 더 좋은 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상원자를 이용해서 다양한 운전을 해보고 최적의 운전 경로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율운전 모델을 개발할 때도 가상원자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선 제가 지금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분야는 이 2개 분야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분야, 에너지를 뺏어내는 분야. 가상 원자로 기술에서도 핵심이라서. 네. 이 둘의 밸런스를 계산하는 게 이 원자로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잡아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출력이 냉각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는 공격, 하나는 수비니까.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 둘의 밸런스를 잡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심 열출력 해석 분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여기 빌 게이츠가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트륨일 겁니다. 이게 대략 요 육각형 블록 하나하나가 해결료 집합체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요 해결료 집합체가 지금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요 블록 하나의 해결료 집합체예요. 저 안에는 해결료가 봉으로 여러 개 들어 있어요? 맞습니다. 한 뭐 100, 지금 이 그림에서 100개 정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상용로에는 200개 이상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봉이 대략 손가락보다 얇은 한 1cm 정도 직경이 되는 봉이에요. 그리고 이 봉 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U2를 압착한 이 펠렛이라는 게 들어 있고 펠렛의 사이즈는 한 요만합니다. 예. 그래서 요 펠렛 하나가 대략 4인 가구 가정이 반년 6개월 정도 태우는 열을 낸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거 하나가.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펠렛 U2 펠렛으로부터 나오는 열출력을 이 노심 단위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정밀도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보면 우선 노심 단위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노심 단위라는 게 뭐냐면 이 안에서 열출력이 각 집합체나 봉마다 얼마 나오는지는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이 원자로 노심 전체적으로 뭐 100메가와트가 나오는지 200메가와트가 나오는지 그 전체적인 출력만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도 뭐 초기 설계 단위나 뭐 필요할 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게 이제 집합체 단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집합체 단위로 출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해석을 하는 단위의 시뮬레이션도 하기도 하고 물론 가장 자세한 거는 핵 연료봉 단위 이것도 높이 방향으로 더 자세하게 분할해서 해석하는 단위도 있습니다. 당연히 일로 갈수록 정밀도는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당연히 계산 자원도 점점 많이 필요한 방향이죠. 네. 이게 노심 해석 분야가 이렇고 유사하게 냉각제 해석 분야도 비슷하게 정밀도에 따라 좀 해석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달라지거든요. 가장 큰 정밀도를 사용하는 게 개통 해석이라고 불리는 건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건 SMR은 아니고 대형 상용 원전 그림입니다. 이 부분이 원자로, 이 부분이 뭐 증기 발생기, 뭐 가압기 이런 형태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사각형 하나하나가 해석 단위입니다. 이 사각형이 대략 한 뭐 200개 정도 될 텐데요. 원자력 발전소 전체를 200개 정도 지점으로 나눠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죠. 그래서 대략 뭐가 빨라요? 네? 뭐 빠르다는 해석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실시간 이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요 길이 단위로 보면 이 분할한 단위가 뭐 1m 전후로 되는 수준, 수십 센티미터 정도 수준이 되는 형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음이 우리가 기기 단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스로 단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대략 1cm 정도 단위로 공간을 분할하는 건데
이 1cm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핵 연료봉 직경 하나가 1cm 정도거든요. 그래서 대략 핵 연료봉 하나 정도의 수준으로 나누어서 해석하는 게 기기 단위 해석이 되고, 난류라는 말씀 또 들어보셨을 텐데 얘는 이제 1cm보다 훨씬 작은 형태로 더 잘게 나누어서 유체 거동을 상세하게 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측으로 갈수록 자세하게 보는데 그러면 정밀해지긴 하겠으나 계산 자원이 많이 필요하죠. 계산 자원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걸리고 비싸겠네요. 맞습니다. 해상도 높은 테레비 비싼 거랑 똑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해상도가 딱 TV 화면이랑 이제 서로 대응해서 생각하시면 세상 가장 어디나 좋아요. 마찬가지군요. 네, 맞습니다. 예. 저걸 하면 설계가 더 뭐 안전해집니까? 아니면 저거 안 했어도 설계했고 돌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해상도 높은 걸로 설계하면 네, 폼은 좀 날 것 같은데 네. 결과가 뭐가 더 좋아요? 우선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제가 노심 해석을 가장 성글게 하는 게 이제 일점 운동 방정식이라고 노심을 하나의 출력으로 계산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리고 가장 정밀하게 계산하면 각 연료봉 단위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운전을 했을 때 이 노심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온도 혹은 가장 출력이 높은 핵연료봉의 위치를 알고 그때 출력을 알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걸 모르고 그냥 하나의 노심으로만 해석을 하면 뭐가 뜨거운지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단위를 했을 때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평균 온도는 이 정도인데 가장 뜨거운 핵연료봉은 여기에 곱하기 1.5 정도를 해야 해라는 이런 보수적인 인자들을 넣어서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유 있게 설계도 하고 뭐 매우 여유 있게 설계를 했죠. 아 이게 이제 우리가 보수 안전 여유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낭비가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자세한 해상도로 보고 설계하면 딱 그 상황까지만 대비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보수성이라는 게 많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런 데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겠군요. 네, 그거를 예를 들어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렇죠. 만약에 비용을 세이브 안 한다면 안전 여유도라는 게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또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상 원자로의 특장점은 이 정밀 해석 요 분야인데, 기술적으로 요 분야가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 앞에 이 중간 단계의 정밀도는 스킵하고요. 그래서 노심 해석을 가장 정밀하게 하는 게 이 몬테카를로 방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선 아까 중성자가 핵분열의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우라늄이 쪼개지니까 우라늄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 핵분열을 좌지우지하는 건 중성자입니다. 중성자가 적절한 에너지를 가지고 우라늄 원자를 때려줘야 분열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노심 출력을 해석하는 프로그램은 중성자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중성자의 일생을 얘가 모니터링하는 거거든요.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성자가 핵분열이 일어나면 몇 개가 태어나고 얘가 감속이 얼마나 돼서 다른 원자에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원자로 밖으로 누설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우라늄 원자를 때려서 이제 핵분열을 일으키거나 이런 히스토리를 다 모의를 하게 되는데, 이 몬테칼로 방식은 실제 중성자와 같은 입자를 뿌려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자 해석의 방법인데, 예를 들면 이게 이런 최근에 슈퍼컴퓨터와 궁합이 좋은 이유가 얘는 입자 수를 많이 뿌리면 많이 뿌릴수록 해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 입자를 뭐 수천만 개 정도를 뿌렸다면 요새는 뭐 100억 개 이상을 뿌리면서 해석을 하고 정밀도가 매우 좋아졌거든요. 각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네.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걸 텐데. 네, 계산은 이론적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 이 중성자 수송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이 이론적으로 있고요. 예. 그거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실제로도 현실도 저렇게 되겠죠? 네. 당연하지만. 이게 입자를 뿌리는 방식은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통계적인 방법인데, 예. 예, 통계적인 방법은 이 통계의 반복 횟수, 즉 여기서 말하면 입자 개수가 많아질수록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서 이런 예시를 들어볼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값이 나올지를 네. 생각해 본다고 하면 주사위를 뭐 10번, 20번 던져서는 그 값의 평균이 7이 안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얘를 뭐 100억 번 던져서 평균을 한다고 하면 그 값이 7에 매우 가깝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방법론의 장점이 그겁니다. 입자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실제 정확도가 올라가고 현실에 가까울 거라고 우리가 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 RTX라는 GPU 80개를 가지고 예전에는 정말 버거웠던 400억 개 입자를 한 34분 만에 해석을 했거든요. 지금 아까 미국이 해석 분야에 있어서 앞서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상응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몬테칼로 해석 분야는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빠를 겁니다. 계산을. 네. 저거는 엔비디아 칩으로 하는 건데 네. 어디는 잘하고 어디는 못하는 차이는 왜 와요? 이게 사실 코딩 능력인데요. 이게 GPU를 활용하는 코드도 있고 CPU를 활용을 하는 코드도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코드들이 CPU를 활용하던 시기에 개발된 코드들이어서 CPU를 활용하는 코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산 자원은 GPU 베이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슈퍼컴퓨터도 대략 한 50% 이상의 재원이 GPU 구매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특히 요새 구축하는 슈퍼컴퓨터는 거의 80% 이상을 GPU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GPU를 잘 활용하도록 코딩이 되어 있는 코드가 성능이 좋다라는 거고 프라그마가 되게 선도적으로 GPU로 변환을 한 코드입니다. 애초에 개발 자체를 얘는 GPU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매우 GPU 활용 성능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냉각제 해석 분야로 잠깐 말씀드리면 냉각제 해석 분야도 스케일이 난류 스케일로 와보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정확도 스케일이 있어요. 이게 뭐 란스, LES, DNS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뭐 한글로 하면 뭐 레이놀즈 평균 네비어-스토크스 이퀘이션을 푸는 그리고 얘는 대형 와류 모의 얘는 직접 수치 해석 뭐 그렇게 한글로 부르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이쪽으로 올수록 계산 자원은 많이 들어가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실제에 가깝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에서 보시는 영상이 국내의 LES 해석 수준입니다. 가장 최신의 서울대학교와 키스티가 협업해서 해석한 결과고요. 이 타코마 브릿지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실제 바람이 불어서 공진 때문에 다리가 흔들리면서 무너졌던 다리거든요. 미국에 있는. 얘를 실제 시뮬레이션을 LES라는 난류 스케일로 굉장히 잘 해석을 한 거고 굳이 이 키스티 서울대에서 해석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해석을 수행한 서울대 연구팀과 키스티 연구팀이 저희 가상원자로 사업에 들어와서 함께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 기술은 기계 분야에서 개발된 해석 기술이고요. 타 분야에서 해석한 기술도 아까 서두에 보여드린 노심 해석 기술은 원자력계에서만 개발하는 거니까 타 분야에서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 없지만 이런 유체 해석 분야는 기계 항공 쪽에서도 기술을 많이 저희가 유입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큐피드라는 코드는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코드고요. 아까 제가 노심을 더 정밀하게 해석했을 때 안전 여유도가 늘어난다는 걸 구도로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지를 저희가 해석적으로 검증해서 보여드렸던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영상 앞부분을 보면 이게 이제 노심 출력이 국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를 더 성글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평균돼서 나오게 되고 더 정밀한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수성을 가미해야 돼서 더 안전성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게 정밀한 시뮬레이션의 이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우주항공공학 분야나 기계공학 분야에서 약 10년 이상 개발된 코드들을 저희 가상원자로에 가져와서 적용하고 있고 대신에 우리가 원자력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항공 분야에서는 뭐 압축성 유동이라고 이렇게 공기나 기체 위주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원자력계에 와서는 물을 해석해야 되니까 조금 수정해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지금 진행 중이고 기계공학 분야에서는 당연히 물도 많이 풀어왔기 때문에 거의 바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저 그림으로 동영상처럼 보이는 저거는 네. 뭘 한 겁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비행기 날개고 예. 여기에 바람이 흘러갈 때 후류에서 어떠한 와류가 발생하는지를 해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사실 이 모양은 정확히 비행기 날개는 아니고 실린더 형태를 모의한 건데 비행기 날개를 모의할 때 보통 이런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럼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설계하는 업체가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국가가 만들고 있는 겁니까, 그럼? 네. 그럼 이거 만들면 누가 갖다 써요?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현재는 저희 원자력 연구원 안에 슈퍼컴퓨터를 구축해서 거기에 설치한 상태에서 마치 클라우딩 컴퓨터처럼 외부로 접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서비스를 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통째로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도 설치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어떤 기업체나 그런 데서 들어오면 저희가 기술 실시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컴퓨팅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설계 프로그램을 네. 만들기 위해서 이거가 필요하다. 네. 설계 업체들은 사기업들이겠죠? 그게 사실 과거와 현재가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주도로 한국수력원자력하고 한전전력기술이 예. 원자로를 설계하고 운영까지 했지만 SMR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 주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거 만들면 누가 인허가를 해줍니까? 우리나라의 인허가 기관은 킨스라고 원자력 안전 기술원 하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US NRC 하나고요. 그런데 이게 인허가 또 기술 수준이 필요하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까? 미래 이제 과제를 표현해 드린 건데요. 우리 가상원자로가 실제 설계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확인 및 검증을 거쳐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과제. 그리고 이 결과로 만들어진 설계가 인허가 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방법론도 세팅을 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좀 미래 계획 및 과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야 설계 업체들도 그걸 써서 그걸 바탕으로 실제로 설계도 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에서 아까 질문을 여러 차례 주셨던 네. 가상원자로를 활용하면 왜 설계가 빨라지느냐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이게 현재 과거에 우리가 스마트를 설계했을 때 사용했던 소프트웨어 종류들과 그 이터레이션 과정을 제가 도식화해서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노심 해결료를 어떻게 배치할지를 하는 노심 설계 과정인데 이때 소프트웨어를 대략 4개 정도를 사용을 하고요. 이것도 4개를 한 번씩만 해석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이터레이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봤더니 여기서 온도가 너무 높게 나오네 하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노심 설계에서도 이터레이션이 많은데 이게 타 분야로 유체 설계, 기계 설계, 안전 해석으로 넘어오면 또 여기서는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서 해석을 했는데 안전 해석을 해봤더니 안전하지 않네 하면 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터레이션 과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과거에 설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가상원자로는 이런 부분을 이 네모칸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정밀도가 각각 다릅니다. 정밀도가 가장 성근 거 중간 단계 소프트웨어를 과거 설계에 많이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걔네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가능하다면 더 정밀하게 얘를 한 번에 계산을 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우리 가상원자로가 제공하는 기능이 그런 겁니다. 이런 대략 여기서 그림을 보자면 여기 유체 기계 설계 일부를 빼고 이만큼 범위를 가상원자로가 한 번에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터레이션 과정이 없어지면서 설계 과정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 가상원자로 사업의 향후 계획인데요. 지금 26년 내년이 되면 이제 초기 버전을 외부에서 볼 수 있게 한번 소개를 드릴 거고요. 사업이 29년 5월에 완료되거든요. 그때 이제 시제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고. 중요한 것들은 실제 SMR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사업단들과 밀접하게 논의하면서 그 설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확인 검증이나 인허가 등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 얼마나 들어요? 이거는 금액으로는? 저희 사업은 1,00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뭐 노심 출력
소프트웨어나 뭐 냉각제 거동 해석 소프트웨어들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이 사업에서 처음 개발을 하는 소프트웨어들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 성숙화하는 데는 뭐 못해도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예.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뭐 짧으면 5년, 긴 거는 10년 이상 개발해온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예. 그것들을 SMR에 해석할 수 있게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또 일부는 GPU화할 수 있게 코딩을 바꾸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독자적인 노형을 민간 주도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고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제가 패러다임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짧게 드렸잖아요. 과거는 국가 주도로 한선 위주로 대형 원전을 개발했다면 이제는 이런 민간 기업들이 SMR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변화가 온 이유는 뭐예요? 이게 사실 민간 기업들은 가장 1순위로 이윤을 생각할 거잖아요. 이게 뭐 속된 말로 돈이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의미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것도 이제 서로 다른 방식의 SMR이라는 거군요. 지금 저 고온가스로와 용융용 원자로 두 가지. 네, 방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양한 SMR이 있지만 가장 경쟁력 있는 하나만 남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답이 여기에서 하나 나오는 거죠. 얘는 높은 증기의 온도를 개발할 수 있는 노형이고요. 얘는 증기 온도는 낮지만 많이 흔들리는 유동이 있는 상태에서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형이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 고온가스로는 원자력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열이 나오는 게 고온가스로 나옵니다. 저 나오는 가스를 재활용해서 써봅시다. 그러라는 개념인가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나온 가스를 터빈을 돌려서 전기 생산에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증기를 바로 이제 석유화학이나 수소 생산, 철강 등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이게 뭐 저희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저희 사업단이 지금 이 두 개 사업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까 가상원자로로 이런 통합 설계가 가능하다는 걸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그냥 보여주는 장표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설명은 구두로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 하나는 제가 아까 짧게만 말씀드렸는데 자율운전 모델도 가상원자로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이 AI 에이전트가 또 큰 키워드라 저희 원자력계에서도 약간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건 약간 범원자력계에서 기획 중인 프로젝트인데요. 이런 AI 에이전트가 전체 원자력 발전소 운전을 담당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결국 AI 운전원이 무언가를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운전하는 게 안전하겠다라는 걸 판단을 하려면 또 정밀한 해석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상원자로 기술이 포함된 형태로 이런 AI 에이전트 기술을 기획 중이다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저것도 네. 저 인공지능이 무인으로 하든가 하려면 네, 이게 자율운전이 사실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도 사고 가끔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율운전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야 되지만 자율운전이 현재 대형원전보다는 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는 확실합니다. 이건 거의 뭐 결정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되는 게 왜냐하면 소형 SMR 같은 경우는 출력이 작기 때문에 하나의 원자로를 운전하는데 과거 대형 원전 같이 5명, 6명의 운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운영 비용이 너무 커져서 경제성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하는 모든 SMR 설계자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율운전 수준을 높여서 운전원 수를 줄일까를 다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명을 줄일 수 있는 건데 저게 인건비 때문에 흔들려요? 운영 비용이 뭐 전체 원자력 발전소 비용의 뭐 30%에 육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소형 모듈 예를 들어 누스케일 보이죠? 가 12기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운전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처럼 뱃셀 하나를 5유기니 4개 조로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운영 비용이 거의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누스케일은 12개 모듈을 딱 3인이 운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딱 3인으로 하겠다라고 결정된 바는 없지만 여튼 방향성은 자율운전 레벨을 높여서 운전원 수를 줄이는 건 모든 SMR의 공통적인 과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도 인건비 포션이 크군요. 그죠. 단지 월급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제 여러 개 조를 돌려야 되고 교육하고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결국은 월급인데 그거 좀 네. 아껴보자는 건데, 야, 그것도 그렇게 시도가 되나 보네요. 그러려면 가상원자로 기술이 필요하다. 네, 자율운전 모델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어디쯤에 만들어질까요? 그럼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마 그 주민 수용성 등 때문에 아예 새로운 사이트를 찾기보다는 기존의 원자력 부지 근처에 지어질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SMR의 가장 큰 장점은 소형으로도 필요한 수요처에 바로 가서 하고 송배전이 필요 맞습니다. 없다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그럼 이게 막 파고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초기 호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SMR을 실제로 운영해 보진 않았으니까 예.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 그래서 때문에. 첫 번째 초도 호기는 원자력 부지에서 지어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걸 다 검증하고 돌려보고.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고들어야 하지 않을까. 예, 실제로 만들려다 보니까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데 오늘 같이 배운 가상 원자로 기술도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다는 걸 또 직접 현장을 우리가 들여다봤네요. 조윤재 단장님 오늘 재밌게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